네, 이제 얼추 다 모이신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문화재청이 후원하고 그리고 포천시가 주최하는 2020년 이제 서원양교 문화재 활용 사업 오성과 한음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를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 고려아카데미 컨설팅의 안범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좀 간단하게 행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존에는 이제 5월 달부터 이 문화재 활용 행사를 좀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요즘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기승을 부렸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을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1회차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회차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총 5개의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부터 오늘부터 해가지고 28일까지 총 5번의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주변 분들께 이제 적극 권장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제가 행사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서원향교 문화재 활용 사업은 저희가 이제 진짜 인문학을 만나는 향교 서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조선시대 지방 교육기관이었던 이 향교와 이 서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리고 인문정신을 계승해서 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조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바탕을 가지고 이제 5개 프로그램을 다 기획을 했으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깥에 이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포스터에 각각의 프로그램 일정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물러나고 진행을 해주실 더 HRD의 이영선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되는데요. 포천시에 오면서 우선은 하늘 다 보셨어요? 11월의 하늘이 막 느껴지시죠? 너무 좋죠?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뵈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성과 한음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을까, 우리가 성장하는데 또 함께 하는데 어떤 정신들을 이어받으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옆에 오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눠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아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서로 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을 모시기 전에 저희가 얼마나 오성과 한음에 대해서 포천시에 계신 분들이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퀴즈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준비되셨죠? 네. 옆에 짝꿍 있으세요? 짝꿍 없으신 분은 짝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두 분 짝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선은 보겠습니다. 두 분 짝. 짝 없으신 분 손 한번 번쩍 들어봐 주세요. 다 계시죠? 네. 괜찮습니다. 우리 연구관님 빨리 팀장님 옆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많이 못하고 이렇게 멋지게 우리 외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짝꿍하고 오른손을 하이파이브 한 번만 짝 한번 해주세요. 준비. 하나, 둘, 셋, 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부모님과 같이 계신 분은 부모님하고 궁합이 잘 맞으시는 편이세요? 네. 진짜요? 오케이. 친구들끼리 있는 친구들도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지 보겠습니다. 김치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뭐가 떠오르세요? 김치? 찌개. 김치, 만두, 김치, 김밥, 김치, 라면 뭐든 있습니다. 짝꿍 얼굴 보시고요. 김치하고 같은 단어를 외쳤다면 하이파이브 한번 짝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준비. 김치 하나 둘 셋. 찌개. 아 예. 잠깐만요. 서로 다른 이야기 하셨는데 짱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무한하면 떠오르는 단어. 준비 하나 둘 셋. 도전. 예. 무한도전. 우리 포천시에서는 무한도전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은데요. 몇 개 더 해볼 겁니다. 아, 이거 좀 어려워요.
와, 우리 포천시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준비!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준비. 짝꿍 눈빛 교환하시고. 포천시 준비. 하나, 둘, 셋! 오, 궁금해요. 우리 가장 먼저 와서 아빠하고 우리 두 아들도 있었는데, 포천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아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원희? 그래요? 오늘 이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 원희 학생은 포천시, 우리 포천시 하면 누가 떠올라요? 코로나요. 그렇지. 우리 포천시는 코로나에서 잘 대응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박수!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우리 포천시 하면 우리 원희 학생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성과 한음을 떠올리듯이. 자, 한번 오성과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이거 궁금한데요. 오성과 준비. 오성과 하나, 둘, 셋. 그렇죠. 한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건가요? 자, 오늘 오성과 한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실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궁합 맞추기 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 포천시에서 함께 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의 어떤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갈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초성 게임도 준비했는데 이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교수님께서 이거 모르면 오늘 강의 안 하시고 가신답니다. 아시겠죠? 초성 게임입니다. 우리 학생들 아실 것 같습니다. 앞에 이응, 시옷, 그 다음에 뭐죠? 이름. 오케이. 자, 갑시다. 준비. 크게 외치기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오! 박수! 와! 와, 멋진데요? 와, 다 맞히네요. 오성 이항복. 자, 그 다음 또 요거 아실까요? 한은 누군지 기억나시죠? 준비. 하나, 둘, 셋. 역시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성과 한음에 대해서 멋지게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보시면 서로의 스승이었던 오성과 한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포천시에서 지역 주민으로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업적들을 어떻게 이어받고 어떤 정신을 함께 가져가면 좋을지를 이야기해 주실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병주 교수님 잘 아시죠? TV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수님을 멋지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국대학교 신병주 교수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 너무 지금 하늘 올려다보면 진짜 뭐 흔히 뭐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날씨 이런 표현을 쓰는데 딱 그런 날씨에 이렇게 또 제가 포천 또 우리 또 유서 깊은 용현서원에서 이렇게 오성과 한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포천 아까 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뭐 포천하면 생각나오는 그 단어들 뭐 하면 저는 이제 이동갈비 뭐 이렇게 이제 떠오르죠. 보통 그 포천하면 저 예전에 이동갈비 먹으러 많이 왔어요. 좀 저는 약간 수원갈비보다는 이동갈비 스타일 같아요. 약간 달짝지근하고 조금 이렇게 좀 먹기 편한. 그리고 또 우리 오늘 강의할 오성과 한음과 더불어 또 포천하면 아마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 그 토정비결의 저자로도 알려지는 누가 있죠? 이지암. 우리 토정 이지암 선생이 포천 현감 지는 거 아세요? 약 한 거의 500년 전에 여기서 포천 시장님 하신 인물이 이제 토정 이지암 선생이고 이 토정 비결의 저자로는 알려지만 사실은 그 이름을 이제 갖다간 거다. 그래서 이 토정 이지암 선생이 딱 그 두 군데 이제 요즘으로 치면 시장을 하셨어요. 또 어디냐 하면은 아산현감을 하셨어요. 아산현감. 근데 저도 이제 오늘 여기 포천에 오면서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뭐 이수인 장군 그 이야기라든가 또 보면 우리 아산의 인물 중에 청백리로 알려진 맹사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아산시에서 바로 이 맹사성하고 이수인 장군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이게 뭐가 약간 운명 같은 거예요. 이지암 선생님 루트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포천시에서도 바로 우리 이지암 선생이 우리가 이제까지 알려진 그런 그 뭐 비결 저자 이런 것 측면 이외에 상당히 그 당시로 치면 개혁적인 시장님이셨다. 그래서 이 포천현감 때 올린 상소문 같은 거 보면
상당히 요즘으로 치면 민생, 뭐 부국 이런 거 되게 강조했던, 그래서 그 이재함 선생도 우리가 이제 좀 포천시 인물로 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오늘의 이제 그 강의에서 두 주인공 오성과 한음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는데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먼저 이제 이양복 인물을 먼저 쓴 이유는 이분이 사실은 더 연상이에요. 5년 연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친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양복 그 오성 선생이 5년 그 위였습니다. 위였고 그 이덕형 선생은 5년 아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딱 보니까 여기 지금 딱 저기 우리 두 어린이 딱 오늘 오성과 한음 거의 캐릭터를 출전한 것 같아요. 이 두 명 완전 그 오성과 한음 느낌 딱 나죠, 그죠? 현재. 그래서 이 먼저 이양복 선생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 1556년에 출생을 해서 1618년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이덕형 이렇게 돼 있는데 엄격하게 보면 후배예요, 후배. 우리 그 어릴 때는 5살 차이 엄청 커요. 나중에 이제 뭐 좀 성인이 돼가지고는 뭐 거의 이제 친구로 맞먹을 수 있지만 거의 이제 어릴 때 5이면 완전히 동네 형 중에서도 완전히 맞청쯤 되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양복 선생은 호가 백사입니다. 백사. 그리고 이제 거주지가 원래 이제 서울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양생방이라 해서 지금의 그 소송운동 남대문로 일대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 오성 이양복 선생이 살았던 요 집터가 지금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저 서울의 우리 서촌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이제 그 요 피룬대라고 쓰여져 있는 바로 지금 서울에 배화여고라고 있어요. 배화여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배화여고 나온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가 이제 이 배화여고 출신인데요. 이 배화여고 요 바로 뒤편에 가면 피룬대라는 바위 글씨가 있고, 이것은 또 우리 아마 어린이들도 알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행주대첩이라고 기억하세요? 이 행주대첩에 막 하면 뭐 우리 부녀자들이 막 행주치마에 돌까지 날아가면서 뭐 싸웠다라는 그 행주치마의 어원에 또 나온다라는 그 행주대첩의 승장 권율 장군이 사이였던 이양복에게 물려준 시.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에는 처가살이 하는 게 관이에요, 관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보통 처가에 가서 살다가 일정 기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는 이제 다시 본가로 가거나 뭐 관직생활을 하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처가살이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그 율곡 선생의 어머니 누구다? 신사임당. 사실은 신사임당의 아버지 이원수가 처가살이 할 때 낳은 아들이 율곡이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은 본인의 고향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머니 고향 강릉에서 태어난. 그래서 우리 율곡 선생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강릉의 오죽헌. 거기 가보면 검은 대나무가 많았다 해가지고 거물로 대나무 죽 오죽헌. 거기 사실은 율곡 선생의 본가라기보다는 어머니 신사임당의 본가고. 자, 그럼 혹시 율곡 선생 본가 아시는 분? 율곡 선생 본가 어딜까요? 어디 지역에 있었을까요? 경기도 파주. 경기도 파주. 그래서 경기도 파주에 율곡 선생이 그곳에서 주로 이제 본가였기 때문에 호를 지을 때도 율곡 밤나무골 이런 뜻이에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호를 지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지역의 큰 뭐 산이나 바위라든가 호수 이런 걸 호를 삼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주에 거기에 밤나무가 많이 자라는 계곡. 그래서 나 파주 밤나무골 출신이야 이런 뜻으로 호가 율곡이다. 이해가 되세요? 원래 이제 처가살이 할 때 이렇게 놔둬. 마찬가지로 이제 이양복 선생도 그 장인에게 집을 물려받아가지고 이 처가살이를 한 그 흔적이 지금 서촌에 가면 피룬대라는 곳이 남아있고, 여기가 지금 조선 후기에 가면은 중인들이 주로 이곳에 살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중인들도 상당히 이제 조선 후기부터는 양반들을 닮아가려는 그런 그 위양문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운동을 전개해요. 그 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피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룬대는 성내 인왕산 아래에 있다. 이호성이 어렸을 때 피룬대 아래 권도원수 댁에서 살면서 호를 피룬이라 했다. 여기가 이제
이 돌필 구름은 구름이 잘 끼어 있는 뭐 그런 것을 이제 뜻하면서 돌을 필요라고 하였고, 지금 석벽에 새겨진 피운대 세 글자, 아까 앞에서 잠깐 보셨죠? 이 세 글자는 고성 선생, 이영복 선생의 글씨라 한다. 대곁트 인가에서는 그 초목을 많이 심어가지고 사람들이 봄에 꽃을 보려면 반드시 이것을 먼저 꽂고, 이왕인들은 뭐 동네 사람들은 술을 들고 와서 시를 짓느라 매일 북적거린다. 속칭 그 시를 일컬어 피룬대 풍월이라고 한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영조조의 문신 신광수라는 사람이 그 피룬대에 올라 꽃을 감상함이라는 기록에도 보면 피룬대의 꽃기운이 성중에 으뜸이고 집집마다 화상꽃 눈에 가득 차네. 우리 조상 옛집에 후손이 찾으니 푸른 솔과 돌벽에 흰 구름이 깊구나. 난기신 풍모 100년 넘게 오래니 노인장에 의한 예나 지금이나 같다 해가지고, 요 글은 또 나중에 우리 오성 선생의 후손인 우리 그 고종 때 영의정까지 지냈던 이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조 이제 집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위에 요 오성 선생이 쓴 피룬대 글씨를 보고 또 그거에 감회가 젖어가지고 이런 글을 남겼다. 여기 바로 피룬대 바위글 바로 옆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양복 선생이나 이 그 후손인 이원 이런 사람들 다 경주이시요, 경주이시.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주이시는 그 일제강점 시기에 독립운동가를 아주 많이 배출했던 우리 이혜영 선생 들어봤어요? 우당 이혜영 선생, 이시영 선생, 육형제가 상당히 잘 나가는 양반 가문이어서 그냥 뭐 그대로 살아도 잘 살 수 있는데 전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지금의 저 서간도 지역에 가서, 바로 우리 아마 이것도 우리 국사 좀 공부하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흥무관학교를 짓고 이곳에서 군사들을 양성해 나가면서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혜영, 우당 이혜영 선생이 바로 이양복 선생 후손입니다. 경주이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현대 인물 중에서는 우리 예전에 그 국정원장도 했고 또 이제 DJ 정부 때 상당히 그 뭐 국회의원 또 오래 하고 요직에 있었던 이종찬 국회의원, 이분이 바로 이 후손. 지금 이분은 지금 저 그 서울 그쪽 그 종로 쪽에 가면 무당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 이분이 지금도 그 위에 여기 1층이 기념관이고 그 2층에 이제 거의 아마 한 거의 80 가까워지셨죠. 이분이 이제는 거기서 이제 말년을 좀 뭔가 이렇게 선조의 이런 뭐 독립운동 이런 거를 좀 기념을 하는 그런 거를 계속 하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명문가의 그런 전통을 잇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또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최근에 알려져 있는데요. 요 북악산 자락에 보면 백사실계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백사실계곡. 그래서 요 앞에 가면 백석동천이라는 그 바위 글씨도 있고, 여기 보시면 요런 약간의 그 뭔가 이런 연못자리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별서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항복 별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거는 뭐로 유명해졌냐 하면은 한 10년 전인가 1박 2일에서 우리가 보면 이게 방송을 타야 돼요. 1박 2일에서 강호동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여기 가가지고 이 서울 한복판에 도룡뇽이 산다 뭐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자연이 뭐 맑고,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서 이 백사실계곡이 소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항복의 서울에 두었던 별장으로 알려진 바로 그런 곳입니다. 관직 생활을 한번 보면 1580년 24살 때 과거에 급제를 해서 율곡 이의 청거로 이덕형관계 한림이라는 거는 조선시대 이제 주로 이제 춘추관이나 예문관에 보면 주로 이제 그 사관의 역할도 하고요. 우리 실록 같은 거 쓰는 걸, 이런 걸 우리가 사초라고 하는데, 이런 주로 기록을 담는 상당히 이제 그 문장도 뛰어나고 좀 아주 그 강직한 이런 사람들이 배치되는. 그래서 이 운명적으로 나이 차이는 5인데 젊은 관리 시절부터 이항복, 이덕형은 정말 뭐 무슨 메이트처럼 계속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저 사람 단짝이다 이렇게 되면서 오성과 한교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죠. 1583년에는 사가 독서라 해서 조선시대에도 이제 학자들이, 특히 관리들이, 요즘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장기 근속자들, 우리 지금도 공무원들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한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면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임금이 하사하는 휴가 이런 뜻으로 사가 독서.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유급휴가예요. 그래서 이 독서당이라는 곳에 연수원에 보내가지고 그곳에서는 그냥 마음껏 연구하고 좀 휴식을 취하라. 그런 그 독서당이 세종 때 처음 실시했고요. 이 독서당이 중종 때 가서는 어디에 마련되느냐 하면 지금의 우리 그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자 서울에 여기에 이제 연수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독서당이라고 해요. 이것은 동쪽에 있는 독서당이라는 뜻으로 동호 독서당이라고 불렀고 그 동호 독서당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강 다리 중에 뭐가 있다? 무슨 대교? 동호대교 유래가 바로 여기서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서당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또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친교를 맺고 우리도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연수원 동기들끼리 친교를 맺고 주로 이 사람들이 이때 공부하는 여가 중에는 주로 어디에 놀러 많이 가느냐 하면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서울의 지하철 3호선 지금 동호대교가 있는 데가 지하철역으로 옥수역이에요. 옥수역 바로 건너편이 압구정역이에요. 압구정역. 거기에 배를 타고 놀러 가면서 서로 친교를 도모하고 그때의 상황을 담은 모습을 그림으로 독서당 개해도라는 그림을 이렇게 남겨서 한 장씩 나눠 가졌고 이게 이제 후손들이 계속 그 소위 보관을 해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렇게 기증을 해요. 그러면 독서당 개해도 요거는 후손들 중에 똑같은 그림을 가진 소장자들이 만나는 이런 정말 사례까지. 그래서 우리 한 300년 전, 400년 전 우리 할아버지도 또 친구였으니까 우리도 잘 지내봅시다라는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손조들 이런 동기 모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우리 보면 항상 이런 동기 모임 이런 거 하게 되면 무슨 회원 수첩 하나씩 나눠 가졌죠. 그죠? 사진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이어진 흐름은 뭐다? 요즘 카톡 단체방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선조들 동기 모임 좋아했다. 그래서 이 사관원의 정원, 이조다랑 홍문관 직제학 등의 요직을 거쳐서 바로 이때 이 오성 선생이 또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기가 1589년 정열입 영모 사건이라 이 정열입이라는 인물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영모를 꾀했다라는 혐의로 상당히 이제 전국이 이제 막 아주 뭐 긴장 상태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정열입 영모 사건을 진화방공으로 평랑공신 3등에 이제 녹훈이 되었다. 그리고 이 오성 선생, 이한복 선생이 제일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임진왜란이라는 위기 시기.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이 전쟁의 시기에 위기 극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임진왜란 기간 동안 이조, 병조, 형조, 판서 요즘으로 치면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대제학은 조선시대 문장으로 최고의 인물이에요. 이런 관직을 역임하면서 특히 이때 바로 이 한음이라는 인물, 우리 이덕형 선생, 바로 여기 지금 배양되신 이덕형이 등장하시는데 함께 명나라 원군을 요청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한어에 되게 뛰어났다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즘은 지금 중국어. 우리가 보면 예전에도 통역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료 밑에 통역을 시켜가지고 명나라하고 이런 협상할 때 하는데 본인이 잘하면 바로 이제 금방금방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의사소통이 바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실제 이 이호송을 제독으로 하는 명나라 군대가 1590년 임진왜란 때 초반 전투에 우리가 계속 밀리잖아요. 밀려가지고 6월에는 평양성마저 점령당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평양성을 중심으로 조선군과 일본군의 대치공연이 이어져요. 그리고 일본군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임진왜란이 1590년 4월인데 불과 2달 만에 이 한양은 불과 뭐 20일 만에 점령됐고요. 불과 2달 만에 평양성까지 올라왔는데 선조는 어디로 피난 갔다? 어디로 가죠? 피난은 우주까지 제일 멀리 여차하면 중국으로 가겠다고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일본군들이 더 이상 빨리 북상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 그때 그 유명한 이수인 장군의 역할을 나옵니다. 이수인 장군 같은 인물이 해전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일본군의 계획은 일진이 평양성까지 점령하고 있으면 이진이 계속 이제 그 보급을 하러 그 바닷길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이수인 장군이 완전히 해상권을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일본군들의 보급이 안 이루어지니까 얘들도 더 이상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크게 하락을 해요. 우리 의병들이 이제 일본군들이 계산서에 없었던 게 의병이거든요. 일본군들이 이제 북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자기들끼리
일본군이 왜 임진왜란 초반 전투에서 자꾸 승리를 거듭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끼리 내전을 한번 해요. 소위 전국시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싸워본 전투 경험이 상당히 있는 부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선했을 때도 이 광복만 격파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일본군이 견적서에 없었던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울 때도 일본은 사무라이들만 싸워요. 무사기급들만 싸우는데 이 조선에서는 그냥 소위 말하는 군인들만 싸울 줄 알았는데 조선은 갑자기 막 백성들이 막 뒤에서 막 곡괭이 들고 낫 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부터 이제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또 일본군이 견적서에 없었던 게 승병, 스님들의 활약. 우리 뭐 사명대사, 서산대사 기억하시죠? 그 일본도 다 공부하고 와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살생을 하지 않으면 매뉴얼에는 나오는데 이 조선 막 승려들은 막 자기들 때리고 이러거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뭔가 이렇게 계산서에 그러니까 이 평양성에서 고립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대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로 이원, 이덕형 그리고 이항복 이런 사람들이 노력해서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했고 마침내 1592년 12월 이여송을 사령관으로 하는 5만 명의 병력이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결국은 1593년 1월 평양성을 탈환해요. 여기 임진왜란에서 아주 중요한 그 반전의 계기가 돼요. 이거 정말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역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가까운 현재하고 되게 닮아 있어요. 우리 6.25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북한한테 밀리잖아요. 한 3개월 정도. 근데 결과적으로 반격의 물꼬를 트게 했던 사건이 뭐다? 무슨 사건? 인천 상륙작전. 바로 인천 상륙작전의 승리로 인해서 소울수복한 것처럼 평양성 전투가 승리함으로써 소울수복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반격을 꾀하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 당시에 명나라 원군을 끌어온다는 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6.25 전쟁 때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바로 이 유엔군 참전이 되면서 메가더를 중심으로 하는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듯이 바로 그런 비슷한 그래서 이 임진왜란 때 이 명나라 원군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바로 이원익이라든가 이덕형, 이항복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한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에 호종 1등 공신에 임명이 되기도 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 우성 선생이다. 그래서 율곡이는 임진왜란 관련이 중요한 미담인데요. 율곡이 선생이 죽기 전 젊은 이항복에게 억지로 울어야 할 때는 고춧가루가 최고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항복은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훗날 명나라 원군을 마중할 때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접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보면 눈물이 금방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눈물이 금방 안 나오니까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손수건에 묻혀 얼굴에 비며 울며 명나라 원군을 맞이했다. 이것도 외교적 전략이에요. 정말 감사하다. 이때는 정말 어쨌든 우리가 아쉬우니까 뭔가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율곡이 선생이 남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이렇게 이 고춧가루 이야기도 이제 있다. 아까 제가 이제 뭐 점심 식사 때인가 여기 뭐 우리 이항복 후손분인가 여기서 뭐 고추장 담근다고 맞나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때 이런 거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춧가루는 임진왜란 이것도 보면 사실은 이게 좀 와전됐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게 고춧가루는 임진왜란 이후에 사실은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고춧가루가 그렇게 널리 보급이 되지 않았을 건데 우리가 이런 미담이라는 건 후대에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널리 전파하는 경우는 미담도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도 그럴듯할 때 이야기가 널리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항복 선생 캐릭터를 보면 그때 정말 어떻게 쓰더라도 저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심정까지 담아서 이런 미담이 전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1598년 우의정을 거쳐 1600년에 이 최고 오늘날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게 영의정이거든요. 영의정에 오르면서 서인의 영수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는 소위 말하는 당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처음 당쟁은 동인과 서인의 분당에서 시작이 돼요. 이때 그 인사권, 이조 전랑직을 둘러싸고 인사권을 둘러싸고 김효원이라는 사람하고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대립을 하는데 김효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다 해서 동인, 심의겸의 집이 서울의 서쪽에 있다 해서 서인 이렇게 이제
동인, 서인으로 나눠지고 나중에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뉠 때는 남인의 영수 유성영의 집이 남산에 있고 북인의 영수 이발이라는 사람의 집이 북악에 있다 해서 남인, 북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엄격하게 보면 이 두 분이 당색은 달라요. 이항복은 서인, 그리고 우리 이덕경 선생은 남인인데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당색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상당히 당파에 별로 우리가 할 수 없이 지금도 약간 정치인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소속은 돼 있어요. 소속은 뭐 민주당이나 돼 있지만 특별하게 당색을 보다는 오히려 뭐 국익이라든가 민생 이런 거에 더 우선시하지. 근데 그 시대에 웬만한 관료들은 일단 당적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어쨌든 정치하려면 당적이 없으면 웬만해가지고는 무소속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적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아주 막 그 당파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렇게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더 이제 중요한 암컷 바로 그런 캐릭터다. 그래서 이 이덕형 이항복의 공통점은 국방, 경제, 외교 전문가였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어쨌든 서인이 되다 보니까 광해군 집권기 이제 북인이 권력을 잡아요. 광해군 요 집권기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상당히 이제 이때 또 북인 중에서도 좀 강성 세력들은 요즘으로 치면 상당히 이제 이 반대 세력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후청이 났어요. 그 과정에서 영창대군이 살해되고 이 영창대군의 어머니이자 이 선조의 계기였던 임묵대비가 폐위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항복은 이거 이제 너무 문제가 많다. 이렇게 그 영창대군 죽이고 어머니 특히 폐모론에 대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폐위시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성리학적 정서에 이게 너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다가 결국 한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었고 사실은 그 다음에 유배지 북청에서 돌아가시고 사실은 이항복 선생이 포천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바로 이 유배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곳에서 이제 무덤을 조성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곳에 화산소원이 이제 조성이 되면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이항복 사후인 1635년 이곳 바로 포천에 이 사당을 세웠고요. 현종 때에는 화산소원이라는 이 사액소원, 우리가 이 사액소원은 요즘으로 치면 국가 뭐 공인인증소원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액을 하사받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도 용현소원도 하사받았죠. 편액을 하사받은 소원. 하살사자 편액 액자거든요. 요 사자도 하살사자. 아까 이 사가 독사할 때도 임금이 하사하는 휴가라 그랬고 우리 또 사약이라고 아시죠? 사약을 받아라 뭐 이러는데 사약도 놀랍게도 하살사자예요. 사약 받으면 다 죽은데 죽을 사자 아닌가? 죽을 사자가 아니라 하살사자. 그러니까 사약은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급이 돼가지고 왕이 그래도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지만 이것도 왕의 은혜로 생각해라. 그래서 이 사약은 왕이 하사하는데 물론 이제 지금의 한약 성분에 비상과 같은 독극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사약 한 사발 마시면 피 팍 토하면서 바로 돌아가시잖아요. 거의 그런 경우 없다. 서서히 죽는 거예요. 이 독이 서서히 쌓이니까. 이것도 막 우리 사약 이렇게 그 의금부 도사가 이제 사약을 내리러 갈 때 이런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도 있어요. 특히 조광조 같은 분 빨리 안 돌아가시니까 이 집행자가 상당히 막 지금 뭐 시계는 없었겠지만 이거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시냐. 이제 조광조 선생이 좀 기다려라. 어차피 죽을 거다고 좀 기다려라고. 그 과정에서 시도 한 편 쓰시고 절명시도 한 편 쓰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돌아가시거든요. 거의 조광조 선생은 거의 7, 8사발 정도 마셨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드시고 돌아가시. 원샷 원킬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거 뭐 사약 마시는데 20분 걸리고 이러면 이거 전부 채널 돌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에서는 바로 그냥 돌아가시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편액만 액자 하나 딸랑 주면 이건 뭐 별로 이렇게 사액 요청도 별로 안 해요. 이게 사액 소원으로 요청하려면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유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공적 조서같이 이런 분은 이러이러한 공적이 있고 이러이러하니 좀 요청해 주십시오. 요즘으로 치면 문서 같은 거 다 올려요. 그런데 딸랑 저 하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액 소원이 되면 토지, 서적, 노비 이런 걸 다 하사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제력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어디 가서 뭐 상 받는데 표창장 하나 딸랑 주면 상당히 그 기관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최소한 무슨
우리 어린이들 같으면 크레파스라도 줘야 그래야 이게 좀 뿌듯하지 그렇지 않아? 이게 중요하다. 이 상이라는 게. 그래서 사익을 받을 때는 항상 그런 그 토지, 서적, 노비 같은 게 하사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양복 선생님 묘소도 지금 붙여져 있죠. 경기도 문화재 24호로 지정됐고 이 부인인 안동권 씨와 이 합장료로 되어 있고 1650년에 건립한 신도비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포천 지역에 경주시 후손분들이 이거 좀 관리가 된다고 제가 아까 식사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과의 또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아까 장인이 권율 장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양복의 집에서 자라는 감나무 가지가 이게 유명한 지금도 많이 패러디되는데 자신의 집으로 휘어지자 권율은 자기 집 소유라면서 그 감을 따먹었다. 그러자 이제 이양복은 권율이 방문에 주먹을 찔러놓고 그럼 이 주먹은 누구 것이냐고 추궁했고 결국 이하다라는 권율의 승부가 이게 이양복 선생의 어떤 재치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죠. 이 감나무에 떨어진 건데 이게 원래 주인은 이제 그 나다라는 이런 또 재밌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덕형 선생 앞에서 우리 잠깐 언급했지만 이양복 선생보다는 5살 아래였고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는 또 5살 먼저. 그러니까 되게 뭐 그 당시 쳐도 좀 빨리 돌아가신 그런 분이시고 본관은 경기도 지금 광주이십니다. 광주이시고 요 장인이 이산해라는 인물인데 이 북인 정권 시대에 영의정까지 할 정도로 이것도 정말 좀 특이했는데 장인은 북인의 영수예요. 근데 이 사위는 남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그만큼 이제 그 능력을 보고 이제 사위로 삼았고 거주지는 아까 보시면 요 이덕경 선생의 집터는 지금 요 서울에 지금 저 서울역 옆에 대우재단 빌딩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표지서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시대로 보면 어린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정도로는 바로 그 같은 동네 친구 아니에요. 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의 지금 서울역 쪽하고 저쪽 저 서대문 쪽하고 꽤 이제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아서 어릴 때부터 이 오성과 한음이 친구였다는 거는 이제 뒤에 워낙 두 분이 비슷한 그런 입장을 보였던 게 이제 일화로 전해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덕형의 장인인 이산해와 정철에 대한 일화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산해가 이덕형을 둘째 사이로 맞이했는데 아주 상당히 이제 이덕형 선생님 지금 초성화에도 나오지만 저 풍채도 괜찮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체구도 아주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그 정철이 좀 부러워했다라는 거죠. 부러워해가지고 이제 그 정철이 이산에게 그 사이 좋으니까 나한테도 좀 사이 좀 소개시켜달라 이러니까 이산해가 이제 오윤겸이라는 인물을 이제 추천을 해요. 그러자 이제 정철은 지는 이덕형과 같은 사이를 얻고 좋은 사이 얻어놓고 나한테는 근데 오윤겸이라는 인물이 되게 체구도 작고 이렇게 그냥 왜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는 해놓고 나한테 이 사람 소개시켜준다 하면서 절교했다. 이라고 전해지는데 사실 이 오윤겸도 나중에 그 영의정까지 한 인물이고요. 이 오윤겸의 아버지가 오희문이라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 오희문이 쓴 임진왜란때 피난 일기 쇠미록이라는 일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난중일기라든가 징비록처럼 전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쓴 일기는 많이 있는데 이 오희문이 쓴 피난 일기는 민간인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의 입장. 그래서 이 쇠미록이라는 이 기록이 아주 중요하다. 그 아들이 오윤겸. 그래서 이 오윤겸에 대한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오윤겸 또한 훗날 영의정에 오른 것을 염두한다면 인재를 알아보는 그 이덕형의 장인 이산해의 안목을 엿볼 수 있고 그런 이산해가 이 이덕형을 사이로 맞이했다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당색을 초월해서 이렇게 사이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제 한원문고에 따르면 1578년에 비로소 이제 관직에 진출했을 때 이양복과 교분을 맺었다. 이런 여러 기록으로 보면 어릴 때부터 친구는 좀 후대에 좀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히스토리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해 이양복, 이덕형 모두 문과에 이제 최종 급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오성과 한음은 친구로 지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문직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이양복이 23살, 이덕형이 18살 때고 1580년 대과 급제 같이 하고 우리도 있잖아 이게 우리 지금도 보면 뭐 저런 거 뭐 고시 뭐 동기 뭐 이런 건 좀 뭐
약간 그 있잖아요. 어디 또 우리 대학의 대학 동기 뭐 이런 것도 강조되고 특히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까 앞에 소개했지만 1583년 사과 독서 같이 했다. 저쪽 독서장에서 한 1년 정도 같이 연수원 생활하면서 맨날 뭐 배 타고 저 압구정 놀러 가고 이러면 그거 뭐 아주 그 친분이 두드러지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매우 가까워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덕경 선생은 1580년에 19살에 상당히 그 젊은 나이에 과거급제를 했고요. 그 이항복 그리고 이제 뒤에 병조 참판을 지내는 이정립과 함께 급제를 하게 되는데 그 해의 갑자가 경진년이에요. 경진년. 그래서 이 경진년 3이 이렇게 돼요. 경진년에 합격한 3명의 이씨 이런. 우리 옛날부터 이런 거 부르는 거 좋아해요. 우리 지금 또 상김시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희 1580년 3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렀고 이 양보가 비슷한 관지예요. 사관원 정원, 이조자랑 홍문관 직작 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관료로 성장했고 비슷하죠. 아까 이양보 선생님도 임진왜란 때 뭐 형조판서, 명조판서 막 했다 그랬잖아요. 보면 임진왜란 기간 동안 형조, 병조, 이조판서 하면서 보면 두 분은 약간 관직을 앞뒤로 막 주고받기도 해요. 먼저 이양복이 뭐 이조판서 했다고 그 다음에 이덕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임 후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바통을 이어갔고 앞에서 소개도 비슷해요. 두 사람이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명나라 그 장수 이호성의 참전을 이끌어냈고 특히 여기서 이덕형 선생의 행적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수인 장군이 우리 감옥에 갇히는 거 아세요? 1597년 2월에 투옥이 되는데 왜냐하면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에 일어나서 한 1년 동안 아주 치열하게 전투가 전개되다가 그 다음은 일본과 명나라 간의 강화 협상 기간이에요. 한 3, 4년. 그러다가 이게 결렬이 되다 보니까 1597년 1월에 일본이 다시 한번 대규모로 침략한 게 이게 뭐라 그러죠?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바로 이 정유재란 시기에 일본의 가장 관건 중에 하나가 저 이순신이 있는 한 이 조선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장악하기는 너무 힘들다. 이순신을 아웃시키려고 해서 바로 이순신을 이제 그 어떤 전략을 짜느냐 하면 요시라라는 이중 간첩을 투입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에게 정보를 탁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느 시간에 출동을 한다. 근데 이순신 딱 이거 여러 가지 정보 접해보니까 이거 가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출동을 안 해요. 근데 이걸 선조가 또 보고를 받게 돼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선조 입장에서 야 이거 진짜 보고다 이거 제대로 된 정보다라고 판단해가 이수인 장군 보고 너 저기 언제 어디에서 출동할 테니까 나가 이렇게 되는데 이수인이 안 나간다는 거지. 잘못하면 계략에 휘말릴 수 있다. 근데 얘들이 교묘하게 소수의 배들을 출동을 시켜. 결론적으로 보면 뭐죠? 일본이 출동했는데 너가 왜 안 나갔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왕명을 거부했다라는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정말 이수인 장군 돌아가실 뻔했어요. 일부에서는 죽여야 된다. 왕명을 거부를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덕경 선생 같은 분이 변호를 한 거죠. 이 전쟁 중에 장수를 죽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여러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해서 1597년 4월 1일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모든 보직 해임하고 계급장 떼고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 권율장군인데 권율장군 시하에 들어가서 이 군사 자문해라. 우리가 그 시기를 무슨 시기라 그런다? 이수인 장군의 흰 옷을 입고 군대를 수행한 무슨 뜻? 그렇죠. 백의종군. 바로 제가 아까 이제 이재함 선생이 그 아산 현감, 포천 현감 두 곳의 시장님 하셨다는데 제가 이틀 전에 바로 아까 이수인 장군이 또 아산시에서는 요즘 역정을 두고 이수인 장군의 백의종군기를 이렇게 개척하는 그래서 제가 고기를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수인 장군이 4월 1일부터 이제 고향인 아산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그 권율 장군이 있는 합천으로 해서 결국은 저 하동으로 해서 구례로 해서 코스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러 지역에서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그 다음에 저 뭐 합천, 뭐 진주, 그리고 구례. 그래서 이수인 장군 그 백의종군기. 그래서 물론 이제 포천시에서도 지금 뭐 용현서원, 하산서원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 오성거한음 스토리 이외에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오성 이항복 선생 관련 내용들은
지금 그 유적지가 이 서울에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이제 연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항복 선생의 뭐 길을 걷다 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남북 간에 이런 좀 협력이 잘 되면 북촌까지 갈 수도 있겠죠. 유배지까지. 근데 너무 멀리 가셔가지고 좀 힘들 거예요. 가시기가. 좀 가까운 데 가셨으면 좀 그래도 가기 편한데 바로 그런 것도 우리가 장래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 여러 가지 요즘은 그런 이 역사인물 그래서 지난 이틀 전에도 이수인 장군 그 대기종국기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걸어 그러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냥 뭐 이런 뭐 일반적인 길이라는 것하고 그래도 이수인 장군이 가장 힘들었을 때 걸으셨고 그게 그랬을 때 또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거. 아 이때 이수인 장군을 변호했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이덕형 선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조 판서를 특히 3번이나 역임했다는 사실에서는 특히 국방 분야 또 이 외교 분야에서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고 임진왜란 때 사실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려져 있어. 우리가 보면 임진왜란 하면 그래도 뭐 이수인 장군이라든가 뭐 권율 장군, 의병장, 박재우 이런 분들 많이 기억하고 또 뭐 징비록을 쓴 유성룡 사실은 이항복, 이덕형 그리고 우리 이원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3예요. 이 3, 2시가 정말 임진왜란 요 기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제대로 이제 그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인물의 어떤 그 활동들이 잘 밝혀질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군대가 이제 원군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덕형은 이여송에게 명나라 군대의 중요한 기밀 문서를 이것도 재밌는 일이라 아까 이항복 고춧가루 이야기했죠. 이분들 다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이덕형은 이여송에게 명나라 군대의 중요한 기밀 문서를 잠깐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여송은 잠깐 보여준 것이기에 뺏기거나 유학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지만 이덕형은 기밀 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외우고 조선조정에 알렸다. 이만큼 기억력이 좋았다. 이거는 지금 한원문과 어의야당 이런 기록에서 저는 워낙 기억력이 비상하신 분이니까 이거 그냥 우리도 그냥 잠깐 이거 보여주는 정도 그 정도 이제 친분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지금 뭐 스캔 뭐 이거 저기 뭐야 휴대폰으로 찍고 뭐 이런 거 없을 때 이거 그냥 머릿속에 통째로 외워버렸다. 이만큼 이런 그 당시에 그 이덕형 선생의 정말 뛰어난 뭐 기억력과 더불어 또 이 당시의 이 위기 극복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아주 기지를 발휘했던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덕형 선생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광해군 때 너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대북 정권 중심으로 국정이 계속 진행되니까 더 이상 관직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고 이제 퇴직을 요청을 할 때 광해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경호의 그릇은 좋기 무거운 책임을 맡기만 하고 제주는 좋기 한 시대를 바르게 할 만하니 내가 경에게 기대하니 강을 건널 때 필요한 배와 노정도만이 아니다. 오늘날 국가 안위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 경이 아니면 상당히 광해군도 이덕형의 능력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 아까 그 이항복의 당색은 서인, 이덕형의 당색은 남. 그리고 이 북인의 거두인 이산해가 장인이었고 또 이 서인의 영수였던 여기 이제 요건 이항복입니다. 그러니까 이항복은 서인인데 이게 이 당색에는 전혀 이제 그 뭐 관계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국익이라든가 민생을 우선시했던 바로 이런 관료가 참된 관료 아닐까요? 우리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뭔가 정말 국가라든가 이런 좀 요즘으로 치면 국민을 우선시하는 이런 정치가 아주 필요한 시대에 이항복이라든가 이덕형과 같은 상당히 요즘 시대에도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1598년 우의정 그리고 자의정 그리고 1602년에 마침내 영의정에 올랐지만 이항복 선생하고 비슷한 궤도예요. 바로 이 인목대비의 그 폐출 시도에 강력히 반대를 하다가 탄핵을 받아 지금의 그 양평군인 용진으로 유배되었다가 이분도 비슷하죠. 유배지에서 예전에 이렇게 유배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유배지에서 이제 별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그 훌륭한 인물들이 돌아가시면 졸기라는 걸 남겨요. 이 졸기가 보면 그 인물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이제 그런 어떤 딱 그 시대에 맞는 그런 평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덕형은 양근 지금의 양평 쪽이죠. 있는 시골집에 돌아가 있다가 병으로 졸아했다. 덕형은 일찍부터 공보가 되리라는 이거는 이제 재상이 되리라는 기대를 받았는데 문학과 덕기는 이항복과 대등하였으나 덕형이 관직에서는 가장 앞서
38세에 이미 제3의 단위로 올랐으니까 상당히 빠르게 되게 비상했다는 거죠. 임진년 난리 이래 공로가 많이 드러나 중국 사람이나 외인들도 모두 그의 성명에 복종하였다. 사람됨이 간술하고 까다롭지 않으며 부드러우면서도 능히 고닫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초상화에도 잠깐 나타나지만 이덕형은 약간 좀 진중한 스타일이고요. 우리 이항복 선생님 초상화 보셨죠? 이 초상화 보면 약간 좀 장난기가 좀 있는 약간 그런 기질. 부분이 그런 걸로도 좀 보완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보면 똑같은 사람끼리는 이거 잘 안 돼요. 오래 못 가. 그렇지 않아? 약간 좀 캐릭터가 조금 다른 게 더 오래 갈 수 있죠. 또 당론을 좋아하지 않아 장인 이사내가 당파 가운데서도 지론이 가장 편벽되고 그 문화들이 모두 가나간 자들로 본받을만 하지 못하였는데 덕형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또 친하지 않았다. 아주 당파성이 있는 사람하고는 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주 소인들에게 곤욕을 당했다. 그가 졸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원군의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고 애쓰게 하였다. 바로 이 인물의 그 줄기에서는 그 인물이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덕형 선생 사망 이후 영창대부터 결국 강화도로 유배 갔다가 증사를 아주 비참하게 살해당하고요. 폐모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등 전국은 더욱 냉각됩니다. 이항복, 이원익 등 이덕형과 함께 전은설, 이거 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죽일 것까지 있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배를 당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왕위 오르면서 전국은 급변하고 정인홍, 이일첨 등의 대북들이 대거 채용을 당하고 서인들이 정호국을 장악하게 되었고 1630년 이덕형에게는 문익공이라는 시효가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다시 재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89년에 바로 이 포천 생원 이천정이 상소해서 이덕형 선생하고 또 포천에 연구가 있었던 조경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조경 선생이라고. 이분의 이제 배영을 청해서 이게 이제 승인을 받고 1691년 처음에는 이제 포천에 있는 서원이라고 됐는데 요 사액을 받을 때의 명칭이 용연이라는 그 편액을 하사받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용연 서원이 됐고 그래서 여기 현판에도 지금도 아마 저 현판 걸려 있을 건데 임신 2월 15일 사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임신년이 바로 1692년 숙종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현장. 그래서 이 용연소원은 저도 이제 아까 여기 지금 우리 여기 포천시정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이야기 들었는데 원래 이 소원은 기본적으로 이게 강당이 있고 저 위에 있는 사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 공부하는 기숙사가 있어요. 동제서재라고 합니다. 동제서재. 그래서 지금 요 동제 이렇게 발굴하는 그 흔적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되면 이 서원에서의 어떤 규모 같은 게 더 갖추어지고 더 이렇게 이런 사실은 요 용연소원이나 화산소원의 인물 자체만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좀 안타깝게도 이 소원의 규모라든가 현재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저도 이렇게 보니까 좀 이런 약간 좀 안 맞는 집들이 옆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비가 되면 이게 뭔가 이렇게 더 격을 갖출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한음 이덕형 선생 그 신도비는 현재 양평군에 있고요. 그 묘소도 여기 지금 그 부인 한산희 씨와 합장으로 돼 있고 먼저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이덕형 선생이 나이는 어렸지만 그때 이제 또 친구였던 우리 이항복 선생이 묘비문을 지어줘서 이 사후에까지 두 사람이 이렇게 우정을 보였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재밌는 일화들 몇 개 소개하면 이 두 소년과 서당 스승과의 일화를 한번 소개하면 이항복과 이덕형이 서당에서 같이 공부할 때 스승이 졸자 불이 났다고 외쳐 놀라게 하여 이제 깨웁니다. 그래서 이 무한해진 스승이 이제 잔 것이 아니라 공자님 만나러 온 거다 임마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항복과 이덕형이 졸기 시작했다. 스승이 꾸짖으려고 하자 두 사람 이 둘도 우리도 공자님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그럼 공자님이 너희들 보고 뭐라 그러대 이러니까 스승님은 안 오셨다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스승을 멋스하게 제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꿈에 갔는데 스승님 거기 안 오셨다고 하던데요. 해서 이런 정말 아주 해악이 넘치는 이런 스토리가 이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명나라 제독 이효송은 이덕형의 장인이 이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덕형이 이제 사실은 이산에는 한산이시고요. 이덕형은 우리 광주이시니까 달라요. 근데 이제 명나라 사람이니까 이씨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뭐 정말 참 무식하게 동성동무끼리 뭐 결혼해 이렇게 해서 무시를 했다 그래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양복은 이효송과 있는 자리에서 접빈사 김덕형을 불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딱 하는 거 일부러. 그래서 이효송이 김덕형이라 부른 것에 대해 의아해하자 이양복은 이덕형이 원래는 김씨였으나 왕이 그의 재능을 충원해서 우리 왕의 공간이 전주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씨를 하사하였다고 뭐 그렇게 이제 전하자 이를 믿은 이효송은 이후 이덕형을 접대하는 데 있어 얘를 갖추었다. 그래서 그만큼 이때는 이효송 같은 인물은 우리 6.25 전쟁 때 좀 치면 거의 메가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어쨌든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기를 발휘했다라는 이런 스토리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이 용현소원, 이 소원이 바로 우리 이덕경 선생을 지금 모신 소원이고, 또 이제 역사적 인물의 흔적이 그리고 남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또 가까이 우리 이양복 선생 또 소원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오성과 한음의 이런 스토리부터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국가의 위기 시기에 어떤 활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소원에서 강의를 하게 해서 소원에 대한 내용 좀 간략하게만 한번, 요게 이제 멘토링의 공간 소원이라고 했는데요. 소원이 뭐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 소원, 조선시대 소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소원 자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또 오신 분들 이런 우리 또 아까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포천시에서 지금 여기 포천 향교도 잘 남아 있나요? 그래서 향교 소원 이게 다 이게 학문의 공간인데 이런 곳이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멘토링의 공간, 소원의 역사와 생활 이렇게 해서 이 소원이란 원래는 이제 서적을 수집 보관하는 곳이란 뜻에서 이제 소원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조선 중기 이후는 학문 연구와 선현 제항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림들이 이제 소원을 중심으로 학파를 형성하게 되고 정치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게 되면서 향촌에서는 사림 이제 조선 후기 같은 유생들이 이제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운영됐지만 사액이라는 형식, 이제 왕에게 이제 이것을 편액을 하사받게 되면 상당히 규모도 커지는 그런 과정을, 사실 우리 조선의 첫 번째 소원인 소수소원이라는 것도 원래 이름은 백운동 소원이었는데 이게 명종 때 분기군수로 있었던 이황 선생이 사액을 요청했을 때 그때 명종이 하사한 이름이 소수라는 뜻이에요. 잘 이어서 잘 닦아 나가라 이런 뜻으로 이제 소수소원으로 이제 이름, 우리 아까 보셨죠. 용현소원 또 사액을 받은 후에 용현소원이 된다. 그래서 최초의 소원은 우리 주세붕이라는 인물이 세운 백운동 소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요 주세붕이 중종 때 처음으로 안양의 영정을 봉안을 합니다.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풍기 지역에 최초의 소원인 백운동 소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안양을 배양하느냐 하면 우리 성리학, 조선 고려 말에 최초로 중국에서 성리학을 도입해 오는 사람이 안양이에요. 이 안양이 중국의 그 당시에는 원나라예요.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주자의 영정과 주자의 책들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된다 하면서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려 말 사회부터 주자학 또는 성리학이 쫙 보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주자학이 원조다라는 뜻에서 이 주세붕을 배양한 서울, 백운동. 그래서 이름도 왜 백운동이냐 하면 원래
주자를 모신 소원이 중국의 백록동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도 약간 벤치마킹 해가지고 백운동 소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주자가 세운 백록동 소원을 모방을 해서 여기서 쭉 나오죠. 주자가 난강을 다스린 1년 사이에 백록동 소원을 중수를 했고 또한 예성형과 스승의 사당과 이런 분들을 모셨다. 내가 보잘것없는 몸으로 태평한 세상을 만나 이골 바로 풍기군수가 되었으니 고을을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당과 서원을 건립하고 토지를 마련하고 이 견견을 소장하기를 한결같이 백록동 소원의 고사했다. 이 소원이 세우게 되면 이게 상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후진들을 양성하는 요 강당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항상 이 소원에는 그 소원을 대항하는 인물의 사당이 마련돼요. 그래서 이 사당이 마련돼가지고 우리가 뭐 도산소원에 가면 상덕사라는 퇴계 선생을 모신 사당이 이제 있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보면 사당은 그래서 덕자가 많이 붙어요. 상덕사, 순덕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병상소원에 가면 유성영 선생을 모신 소원은 순덕사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마을 성리학을 도입했던 또 아침 또 이 안양이라는 인물이 그 풍기 영주 그쪽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sem이 더 관심을 가졌고 그 일부 살인과 안양의 후손을 제외한 풍기 살인의 호응을 처음에는 받지 못하다가 이 안양의 11도 손 안현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며 그의 노력으로 확고한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퇴계양 스승이 또 풍기군수로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그때 사익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소수소원. 이미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을소 닦을수 이어서 닦게 했다 하고 여기 나오죠. 그리고 사익 되면 이왕이 편액과 서적 토지 노비를 하사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다 따라줄 수는 없으나 편액과 서적 등 이상권만이라도 특명으로 내려본다면 먼 곳의 유생들이 반드시 강조가 됩니다. 이때도 똑같은 거죠. 올릴 때는 우리가 보면 예산 올릴 때 많이 올리면 얘나 지금이나 다 삭감해요. 삭감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만 그럼 주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 볼 수 있고요. 크게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 선현의 뜻을 받들어 교육을 실시하는 강당, 원생들이 숙식하는 기숙사인 동제와 소제를 구성했다. 그래서 이 보면 소원에서는 대부분 우리 지금 대학교도 보면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때도 보면 이 명년을 모신 소원이 있다 하면 이 포천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도 오지만 저 멀리서도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원 안에는 문집이나 서적을 펴내는 장판고, 책을 보관하는 서고, 제사에 필요한 제기고, 향사를 해야 됩니다. 제사 지내야 되니까 제기고, 그리고 이 소원이 관리와 식사 준비 등을 담당하는 고사,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이 누각이 또 보통 있어요. 정자 같은 이 휴식 공간이죠. 휴식 공간. 유생들이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병산소원에 가면 우리 만대루라는 누각이 있어요. 이 쫙 보면 되게 넓은 그 누각에서 유생들이 막 이렇게 좀 뭐 한 잔, 요즘 같았으면 이제 커피 한 잔하고 막 이러는 공간. 그게 이제 그 보통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소수소원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 사당인 문성공묘, 바로 이 안양을 모신 사당, 그리고 영정을 봉안하는 영정가, 그리고 이 강당 이름이 이제 명륜당, 그리고 우리 동제서제는 그 기숙사별로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뭐 이제 일신제, 우리 소수원 같으면 직방제, 일신제 이렇게 되는 거고, 다 이제 저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남명조식을 모신 그 덕천수원 같으면 뭐 경희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이념을 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숙사마다 그 이름이 다 이제 붙어 있잖아요. 뭐 무슨 뭐 우리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 이름이 쿨하우스예요. 쿨하우스. 왜 쿨하우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시원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그런지 몰라도 건국대 기숙사 이름은 이제 쿨하우스처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이 소원에 또 유생들이 공부하려면 도서관에 해당하는 게 장서가 다 이제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준비하는 전사처. 그래서 이 강학 공간이 명륜당 또는 이제 강학당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는 이름은 지락제, 학부제고 주로 이제 원생들의 기숙사들이 이제 갖추어져 있었고 또 교수들도 있어야 될까요? 좀 규모가 큰 데는 교수들 기숙사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들의 기숙사인 직방제, 일신제
이런 것도 갖춰 있고, 사당은 문성공, 이제 안양 선생을 이제 문성공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꼭 그 인물 이외에도 함께 배양하는 사람. 우리 용현소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덕정 선생하고 조경 선생 함께 배양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뭐 제자라든가 또 후대에 또 이 인물과 연결이 되거나 또 이 서원의 건립에 증축하는데 아주 그 기여를 하거나 이러면 또 뒤에다 이제 배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도 이제 후대에 추가로 배양된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소수서원에서는 안양, 안축, 안보, 결과적으로 주세궁은 세웠는데 그 세운 사람도 이제 결국 배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원은 그 도서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학문을 가르치고 서년 제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소수서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도서 목록 같은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치면 도서관 가면 어떤 책들이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이런 기록들 나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생들이 주로 어떤 공부를 해요. 주로 이때 어떤 공부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대학 입시 출제 빈도가 높은 과목, 주로 이제 유교 경전 이런 거 공부하죠, 그 시대에도.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기능, 관인을 양성하는 인재 양성소 기능을 해서 초시에 합격한 사람. 우리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속과하고 대과가 있어요. 일단 속과에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사의 호칭이 붙어요. 그래서 왜 생원 진사냐 하면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트랙이 하나 있고요. 한 트랙은 또 논술 시험처럼 문장력을 봐요. 유교 경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생원이라고 해요. 허생원. 우리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 문장에 합격한 사람은 진사. 최진사 댁, 셋째 딸, 맹진사 댁, 경사할 때 그 진사. 자, 그럼 허생원, 최진사, 맹진사 공통점 뭘까요? 다 2차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만 붙은 사람. 그래도 이제 우리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뭐 이렇게 유치 같은데, 학원 같은데 유치할 때도 1차 시험 합격자 우대. 그렇게 돼요. 이 소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1차 합격자 우대.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소원 같은 데서 과거 합격자가 많이 배출되면 이게 이제 소원 규모도 커지고 브랜드도 있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뭐 어디 학교 가면 어디 학교 뭐 합격축 뭐 이런 거 붙어 놓잖아요. 이때도 이 플래카드 붙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이 초시 합격한 자들을 이제 우수한 선비라 해서 받아들였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고, 이 본가을에 주로 이제 향사를 지내고, 현재도 이렇게 소원에서는 이런 제사 의식을 진행을 함으로써 그 소원의 결속력을 또 강화하게 하고, 또 이제 또 후학들이 또 이걸 그대로 또 하나의 또 멘토로 삼아서 그대로 이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 소원이 이제 요 전성기가 이제 쭉 16, 17세기로 이어지다가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이게 공부만 하고 이런 기능 하는 것보다 너무 여기 모여가지고 맨날 요즘 표현 막 당쟁 일삼고 막 정치 막 이런 걸로 그런 장이 됐다. 이게 득보다는 그 실이 많다. 그렇게 해서 흥선대원군 때 대대적으로 소원 철폐령을 해요. 전국에 606개 소의 소원이 있었는데 47개만 제외하고 다 이때 엄청났던 거예요. 흥선대원군 우리 당시에 유림들의 어떤 구심점이 되었던 이게, 그래서 사실은 흥선대원군의 소원 철폐령 때문에 사실은 소원의 원형이 많이 이제 파괴된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바로 작년에 우리 소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거 아세요? 그래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소수소원, 도산소원, 병산소원, 옥산소원, 도동소원, 남계소원, 함양의 피람소원, 무성소원. 이 그래도 원형이 그래도 남아있는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안타깝게도 이 용현소원도 이 원형이 남아있었다면 그래도 어떻게 좀 신청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소원은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가장 그 중요한 게 특히 우리 여기 학생들 많은데 이런 좀 교육의 어떤 현장, 교육을 좀 이런 데서 그래도 여기도 뭐 이런 방학 같은 데 좀 개방되지 않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향교 이렇게 유교 교육 같은 거 좀 뭐 받게 한다라든가 뭐 예절 교육, 인성 교육 이런 거를 하면 확실히 딴 데서 하는 것보다는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좀 공부할 수 있는 의욕도 있고, 여기에다가 오성과 한음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바로 또 이런 곳에 연고를 가졌다라는 또 생각을 하면
또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이제 장난만 너무 칠 수도 있는 약간 위험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제 교육 기능을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오성과하는 위안부 이덕경 선생이 이 포천에 아주 깊은 연고가 있음을 이제 어느 정도 근거로 해서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와 또 이 두 분을 모신 이 서원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 이 한 그 강의한 내용들 이 포천에 계신 분들 잘 이제 기억하셨다가 또 앞으로 이런 좀 이 포천의 어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좀 자부심 같은 거 이런 거 가지는데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포천시에 오셔서 오성과 한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또 바쁘신데 이렇게 오셨거든요. 워낙 바쁘시게 지금 활동 중이신데 애써서 바쁜 걸음 해주셔서 정말 잠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박수로 이렇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준비해주신 저쪽에 지금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끝날 때쯤에 한 권씩 좀 이렇게 받아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 서명 사인 해주시는 동안 잠깐 저희가 우리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전개해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마무리 좀 해드릴까 하는데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네, 재미있으셨죠?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여기 간단하게 네,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그 오성과 한음에 대한 특강도 같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건국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사학도 전공하셔서 지금 역사적인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시간 했는데 우리 학생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온 우리 아들 아까 이름을 한 명밖에 못 물어봐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준희 형이에요? 몇 살 차이예요? 3살. 오성과 한음 몇 살 차이 난다고 얘기 들었어요? 오성과 한음 나이 차이. 5살. 자, 빨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빨리. 박수! 우와. 선물 어떤 거 하나 줄까요? 골라보세요. 여기 책도 있고, 지금, 요것도 있는데, 우와. 어떤 거 줄까? 이거 줄까요? 자, 빨리. 와, 우리 학생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시작하기 전에 너무 일찍 와가지고요. 막 점심 먹고 바로 와서 기다려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춥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저희 오성과 한음에게 길을 묻다 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도 들으셨는데 저희가 이 과정에서 우리 포천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의 멘토를 삼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 해드릴 텐데요. 아직 선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퀴즈 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는데 이 이어폰은 이제 답 맞추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오성과 한음에 대해서 같이 역사적인 사실도 들으셨는데 저희가 설화에서 듣는 이야기와 역사적인 사건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죠? 이 두 오성과 한음이라는 역사적인 인물 두 분이 너무 친하셔가지고 우리는 서로적으로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인 줄 알았었어요. 그죠? 근데 교수님께 들어보시면서 오성이 몇 살? 24살. 어머! 한음은 몇 살 때 대과에 입가했어요? 우와, 잠깐만. 우리 두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와, 빨리 이리 오세요. 이리 와보세요. 와, 네네네. 너무 예뻐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조성윤. 와, 박수. 와, 오성과 한은 몇 살? 23살, 18살. 와, 박수. 자, 선물 어떤 거 받고 싶어요? 요 중에서 책이 있고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도 아까 다 대답을 해줘가지고 괜찮아요? 엄마가 대답하신 거였구나. 엄마 무효. 자, 갑니다. 아닙니다. 그럼 엄마에게는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사랑스러운 옛 물건 해가지고 우리 따님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주 어린 나이에 입가를 해서 둘의 설화처럼 어렸을 때 이야기로 전달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같이 옆에 있는 친구나 언니 오빠들 있으시죠? 우리 포천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성장하면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우리 멘토로 삼을까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함께 멋지게 오늘 학습한 내용처럼 이 오성과 한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선배님들이세요. 그죠? 역사적인 위인분들이신데 이분들은 내 욕심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일했다? 국익,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을 위해서. 우리 포천 시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살짝 가져보겠습니다. 옹고지신의 뜻은 아시는 것처럼 옛것을 익히는 거예요. 오늘 오성과 한음에 대해서 익혔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미루어서 어떻게 우리가 새 것으로 우리의 삶에 잘 반영할까? 우리 포천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어받아서 우리 멘토 삼아서 함께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한번 초성 게임 이제 맞춰볼까요? 우리 역시나 또 선물 나가겠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책 몇 권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보이시죠? 이게 무슨 한글일까요? 저요. 어느 분이세요? 좋아요. 우리 학생. 오! 잠깐만! 박수! 와, 이쪽부터 뛰어오세요. 빨리. 자, 이제도 책 봐. 야, 와, 여기는 책 엄마가 봐야지. 책 가지고 오라고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골라가면 돼요. 당연하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직 우리 포천시에 권하니까 이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살, 몇 학년이에요? 네? 몇 학년이에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요. 중학교 이름은 어떻게 돼요? 이재은이요. 이재온? 은이요. 은? 이재은? 그래요. 이 씨가 혹시 우리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포천시에 사는 거 너무 좋죠. 포천시를 위해서 우리 이재은 학생도 멋지게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건 혹시 뭘까요? 자, 빨리 맞춰보세요. 아시는 분? 지금 제가 여기 한번 읽어봐요. 당쟁으로 정치적인 의견이 달랐을 때에도 무엇을 지켜가면 서로 무엇을 했다? 혹시 아세요? 장인 어른하고도 정치적인 색이 좀 달라요. 그죠? 우리 두 위인들 오늘 함께했던 오성과 한음도 서로 당색이 달랐죠? 그런데도 무엇을 지켰어요? 아시는 분 손 번쩍. 중립 박수! 우리 어머니께 와 박수! 와 선물 조금 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중립을 지켜가면서 뭐 했다? 지지? 지지도 보내주고 또 뭘 했다? 서로 무엇을 했을까? 서로 은주. 어머 역시 우리 학생 두 친구에게 박수! 와 우리 두 친구 빨리 나오세요. 좀 우리 여학생도 나오시고 둘이 와 우리 포천시 진짜 잘 듣는다. 아직 본인 소개 먼저 한번 해봐요. 조중학교 14살 이현세입니다. 우리 여학생도 어떻게 되나요? 4학년 이주은이. 와 박수! 자 우리 너무나 잘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당색을 가지고 있지만 중립을 지켜가면서 서로 존중하였다. 아주 크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골라가세요. 네. 좋은 책 한번 감사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원하는 책. 잠깐 어떤 거 골랐어? 더 나은 사람들의 역사해가지고 역사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포천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멘토로 삼고 있는 분들은 당색이 다르거나 우리 학생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친구들 되게 많죠. 그죠? 성격도 다르지만 서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오면서 좋은 멘토님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 멘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 분에게만 여쭤볼게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학생 이름 어떻게 돼요? 몇 학년이에요? 싫어요? 알겠어요. 죄송해요. 우리만의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임금님이 전쟁 오디세이 전쟁에 나가면서 아들을 맡겨요. 친구한테. 그때 멘토에게 아들을 맡겨 우리 아들을 잘 키워줘 하고 전쟁에 나간 임금님이 10년이 훌쩍 지난 시간에 와서
장성에 있는 아들을 보니까요. 너무 멋진 왕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텔레마코스라는 아들을 잘 맡아줬던 친구의 이름이 멘토인데요. 스승이자 아버지이자 친구이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내면서 멋진 왕으로 선생시켜 놓은 모습을 보면서 와, 이렇게 스승이자 친구이자 선생님이자 아버지 역할, 부모 역할까지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친구의 이름을 따서 멘토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멘토링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 포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오늘 우리의 멘토인 오성근 하님을 이렇게 배우시면서 우리 인생에서의 멘토, 그리고 우리 포천시에서의 멘토로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는데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번 여쭤볼게요. 오성근 하님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계신 분들이 너무 역사적으로 많이 아신다 그래서 실은 제가 퀴즈 갑니다. 한 그 대과를 치르기 위해서 절에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여기저기 아우성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봤더니만 멋진 불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불상이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한겨울이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 눈이 사복이 쌓여 있는데 발자국이 없어요. 근데 불상이 없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불상이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가져갔을 것이다.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이다. 눈이 있는데 발자국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가져갔겠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생활할 때 물건이 하나 없어졌는데 친구를 의심할 수는 없어요. 무작정. 그래서 오성과 한음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침 이른 새벽에 한 젊은 부부가 일찍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못하니까 같이 따라가요. 따라가서 같은 길목에 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왜 예전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에 주막 같은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러서 이렇게 우리 왜 책가방처럼 보자기 이렇게 그 저기 싼 게 있었는데 그것을 바꿔치기 합니다. 오성이. 그래서 이걸 본인 보자기처럼 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이 젊은 부부가 그 보쌈은 우리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선가 나타난 하느님이 물어봐요. 혹시 이 보자기 주인은 누굽니까? 이랬더니 이 오성이 본인이 바꿔치기한 이 보자기를 제 겁니다. 이러고 이 부부도 제 겁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싸우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보자기 주인을 알려면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뭔지를 알면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자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오성은 뭐냐면 이 부부가 불상을 가져갔을 거라 예상을 했죠. 이 보자기 안에 불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자기 보쌈은 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자기를 딱 풀어보니까 그 불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들이 이걸 몰래 훔쳐가려고 했다가 이 발각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복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백을 하고 실수를 용서해달라. 먼저 이런 상황들로 이렇게 아주 현명하게 그 불상을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는 이런 설한 이제 의원들도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 기계로, 그죠? 이런 어려움들을 타개할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성과 하느님이 했던 것처럼 저희가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포천시가 좋은 서원 안에서 우리 포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같이 이렇게 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부모님들 계실 텐데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 걸 뭐 여쭤보냐 우리 학생들이 엄마 아빠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멘토가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누군지 빨리 지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멘토 누군지. 자, 우리 앞에 계신 엄마에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아드님, 우리 아까 이야기해줬으니까 엄마 멘토는 누구래요? 없대요. 자, 그러면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오성구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멘토로 삼을만 한지 물어봐 주세요. 삼을만 하대요? 자, 그러면 우리 아들은 누가 나의 멘토세요? 박수!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옆에 계신 부모님을 멘토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포천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역사적인 이 오성과 한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을 텐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역사 속에서 우리 멘토님을 모셔가면서 무엇을 익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포천시와 함께 더 성장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추워서 이 정도로 조금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옆에 보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로 딱 쓰시면 일일이 일찍 오셔가지고 본인의 서명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사인을 해주셨는데 한번 꼭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멘토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